2003년 4월 12일 토요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22살 청년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거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번화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27분 2층 화장실에서 발견된 한 청년의 시신은 이 모든 일상을 공포로 바꿔놓았습니다. 복부에 깊게 박힌 흉기, 바닥을 적신 피,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는 수십 명의 목격자들. 범인은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2사람, 서로를 범인이라 지목하는 2개의 진술,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누가 칼을 들었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날 밤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본 영상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허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03년 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고 거리에는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용산구 일대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뒤섞여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가까이 있어 영어 간판이 즐비했고 밤이면 클럽과 술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용산 번화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강민호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22살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그는 키 173cm의 마른 체형, 단정한 인상을 가진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연한 파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용산역에서 내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 근처의 한 당구장이었습니다. 함께 만난 친구는 3명이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구를 몇 게임 치고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학생들의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11시경 일행은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민호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주문 카운터와 좌석들이, 2층에는 추가 좌석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혼자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시각은 11시 8분경이었습니다. 1층 카운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나중에 혼자 들어온 남자 손님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민호를 본 마지막 정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2층에는 이미 2명의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23살의 제임스 리와 21살의 토니 박. 둘 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미군 부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고 토니는 어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들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이곳에 들러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11시 15분경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1층에 있던 손님 몇몇이 고개를 들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팝송이 크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11시 27분 한 여성 손님이 2층 화장실로 향하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비명에 1층 직원이 급히 올라왔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11시 32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화장실 바닥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한 파란색 셔츠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복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맥박은 미약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흉기는 복부 깊숙이 들어가 간과 대동맥을 손상시켰습니다.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의료진은 3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4월 13일 새벽 2시 41분 강민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복부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였습니다. 흉기는 길이 약 15cm의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깊이는 12cm 이상이었습니다. 한 번의 찔림이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민호의 부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보고 온다던 아들, 몇 시간 전 웃으며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용산경찰서 강력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새벽 4시경 범죄 현장은 통제선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2층 화장실 바닥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벽에도 핏자국이 튀어 있었습니다. 세면대 근처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5cm, 폭 3cm의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서 지문이 채취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1층 출입구와 카운터 부근에 설치된 카메라였습니다. 영상에는 11시 8분경 혼자 들어오는 민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보다 약 20분 전 2명의 외국인 남성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1시 15분에서 27분 사이 3사람 외에 2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수사팀은 가게에 남아있던 2명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리와 토니 박이었습니다. 그들은 1층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그들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2사람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청바지 오른쪽 무릎 부분에, 토니의 흰색 티셔츠 소매 부분에. 경찰은 2사람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화장실에서 누가 다친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고 그때 피가 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용산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용산경찰서 조사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임스 리와 토니 박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강력계 최고참인 박진수 경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날 아침 그가 마주한 것은 경력상 가장 복잡한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리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3살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였습니다. 부모는 19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 들어와 미군 부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일했습니다. 물류관리 업무였습니다. 박경희가 그날 저녁 어디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침착하게 클럽에서 토니와 함께 있었고 11시쯤 나와서 버거를 먹으러 그 가게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제임스는 자신은 2층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토니가 화장실 쪽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화장실에 안 들어갔냐는 질문에 제임스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중에 토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들어가 봤고 그때 바닥에 누가 쓰러져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피는 왜 묻어 있는지 물으니 그 사람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나 싶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경희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칼은 누구 것이냐고 물으니 제임스는 모르겠다며 자기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토니의 것이냐고 하자 토니한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토니 박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21살 키 175cm의 날씬한 체격, 둥근 안경을 쓴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였습니다. 부모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했고 그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영어 강사 일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제임스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토니는 교회에서 만났고 둘 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왜 만났는지 묻자 주말이니까 같이 놀자고 했고 클럽 갔다가 배고파서 버거 먹으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토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것인지 옷에 피가 묻어 있는데 라고 수사관이 다그쳤습니다. 토니는 제임스가 화장실에 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들어갔고 바닥에 누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는 뭘 하고 있었는지 묻자 토니는 손을 떨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토니는 손에 칼이 있었고 바닥에 피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제임스가 찌른 것이냐고 묻자 토니는 모르겠다며 자신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조사실에서 나온 진술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은 자리에 있었고 토니가 먼저 화장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토니는 제임스가 먼저 화장실에 갔고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과학수사대에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두 사람의 지문이 모두 검출되었습니다. 제임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손잡이 부분에, 토니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칼날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핏자국과 지문이 뒤섞여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민호의 옷에서도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청바지 소재였습니다. 제임스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일치하는 재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니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두 청바지 모두 같은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후 2시 박경희는 두 사람을 다시 대질 신문했습니다. 같은 조사실에 앉혀놓고 서로의 진술을 확인시켰습니다. 토니가 제임스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다는 말에 제임스는 토니를 노려보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토니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본 것을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임스가 토니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했다는 말에 토니는 아니라며 제임스가 먼저 갔고 자신은 나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누가 칼을 들었는지 정확히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토니를, 토니는 제임스를 지목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리가 미군 부대 민간인 직원이라는 이유로 소파 협정에 따른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일명 소파는 주한미군 관련자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었습니다. 미군 부대 직원에 대한 재판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임스를 구속영장 없이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피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누가 실제로 칼을 휘둘렀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4월 14일 오전 48시간의 조사 시간이 끝나갔습니다.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구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석방하고 추가 수사를 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이유는 달랐습니다. 제임스는 살인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로, 토니는 방조 혐의와 위증 혐의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패스트푸드점 살인사건, 한국계 미국인 2명 구속, 엇갈린 진술로 미궁에 빠진 수사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5월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추가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죽었고 나머지 2명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양한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를 불러 프로파일링을 의뢰했습니다. 2 사람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제임스의 고등학교 시절 기록, 토니의 대학 생활, 그들의 교우 관계, 금전거래, SNS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임스의 과거에서 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과 싸움이 붙었고 상대방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이라 소년법으로 처리되었고 기록은 봉인되었습니다. 토니는 깨끗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떤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온순한 성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어학원 원장은 모범적인 강사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범죄를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누가 칼을 들었는가, 누가 찌르는 동작을 했는가, 그 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6월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제임스 측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변호사가, 토니 측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2 변호인 모두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진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법률적 공방이 시작되었고 언론은 연일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장례식은 5월 초에 치러졌습니다. 대학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이 사건에 분노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2살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형사 전담 판사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도까지 줄을 섰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리와 토니 박이 각각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2 사람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토니는 긴장한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법정 뒤편에는 민호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제임스 리와 토니 박은 2003년 4월 12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 패스트푸드점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강민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이며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실제 범행은 토니 박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의 변호인도 일어났습니다. 의뢰인 토니 박 역시 무죄이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제임스 리가 칼을 들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단지 목격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사건 당일 1층 카운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20살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11시쯤 2명의 외국인 남성이 들어와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고 2층으로 올라갔고 그 후에 혼자 들어온 한국인 남성이 주문은 안 하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그 후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증인은 음악 소리가 커서 잘 안 들렸는데 11시 15분쯤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냥 의자 끄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비명은 들었는지 묻자 잘 모르겠으며 음악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2층에서 식사를 하던 커플이었습니다.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화장실이 보이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묻자 싸우는 소리 같았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묻자 잘 모르겠으며 목소리가 두세 개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은 모호했습니다. 누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누가 소리를 질렀는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과학수사대 감식관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흉기에서 두 피고인의 지문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제임스 리의 지문은 손잡이 부분에서, 토니 박의 지문은 칼날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그럼 누가 칼을 들었다고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감식관은 지문의 위치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두 사람이 모두 칼을 만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순차적으로 만졌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어떤지 묻자 복부의 한 군데, 깊이 12cm 이상의 자창이며 각도는 약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했고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찌른 것인지 묻자 그렇게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와 토니 모두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이것도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증인은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자였습니다. 사인은 복부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이며 칼은 강과 대동맥을 관통했고 복강 내 출혈이 심했으며 사망까지는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있는지 묻자 손과 팔에 방어흔이 있고 칼을 막으려다 베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타박상이 있어 화장실 벽이나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격투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묻자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제임스를 지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력이 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동급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으며 폭력적 성향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미성년자 시절의 일이고 게다가 소년법으로 처리되어 기록이 봉인된 사안이며 현재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니의 변호인은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제임스 리는 신체적으로 토니 박보다 훨씬 우월하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으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흉기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완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인이 맞받아쳤습니다. 신체 조건이 범죄를 입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토니 박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고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니의 변호인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피를 본 후 당황해서 손을 씻은 것이며 범죄자의 행동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목격자의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모든 증거를 자기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 모두를 범인으로 몰아갔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9월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검사가 그날 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은 2층에서 토니와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토니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어땠는지 묻자 자리에 있었고 처음에는 누가 술 취해서 떠드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화장실에 갔는지 묻자 토니가 다급하게 자신을 불러서 갔고 바닥에 누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칼은 어디 있었는지 묻자 세면대 근처 바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집었는지 묻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지문이 나온 것인지 묻자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토니가 칼을 들고 있었고 자신은 그걸 빼앗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묻자 위험하니까 칼을 버리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토니 박이 찌른 것이냐고 묻자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들어갔을 때 토니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제임스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 진술에서는 칼을 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빼앗으려 했다고 하니 어느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혼란스러웠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하며 검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토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제임스가 하는 걸 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토니는 제임스가 그 사람을 밀치고 있었고 칼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는지 묻자 손에 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찌르는 걸 봤는지 묻자 토니는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런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보지 못한 것이냐고 묻자 하지만 제임스 손에 칼이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토니는 제임스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찌르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맞는지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토니의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토니는 쓰러진 사람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갔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칼에도 지문이 있는데 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냐고 묻자 토니는 아니라며 자신은 안 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문이 나온 것이냐고 다그치자 토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오갔고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CCTV는 복도까지만 찍혔고 화장실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2004년 1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의 부모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9개월 동안 모든 공판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제임스 리와 토니 박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며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지문, 혈흔, 섬유, 그리고 다수의 증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어느 피고인이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보며 두 피고인의 진술은 상반되고 물증 역시 결정적이지 않으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제임스 리와 토니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누가 죽인 것이냐고 외쳤습니다. 제임스와 토니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무표정했습니다. 토니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검사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은 부당하고 두 피고인 중 최소한 한 명은 범인이며 둘 다 무죄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었습니다. 2004년 6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 했지만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들의 재해석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9월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죄였습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05년 3월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제임스 리와 토니 박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은 무죄였습니다. 제임스는 석방 직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은 무고하고 한국 법정이 그것을 인정했지만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토니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몇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매일 밤 악몽을 꾸고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이 자신을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07년 토니는 LA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정의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2008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5년간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201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아내에게 민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며 아빠가 범인도 못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민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영원한 22살 강민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묘 앞에 앉아 아들과 대화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파 협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재판권 문제가 재검토되었습니다. 2007년 협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 사건 후 몇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도 그곳에서 식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몇 년간 방치되었다가 2008년 철거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용산경찰서 강력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진수 경위는 2015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임식에서 30년 경력 중 가장 아쉬운 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03년 용산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범인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못한 무력감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대학 친구들은 매년 4월 12일에 모입니다. 그의 기일입니다. 그들은 민호가 좋아했던 음식을 나눠 먹고 그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민호가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지, 결혼도 했을 것이고 아이도 낳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민호는 여전히 22살입니다. 2018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고 재구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제작진은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2003년 4월 12일 밤 그 화장실 안에 남아있고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2021년 어머니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호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18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가끔 TV에서 비슷한 사건을 봅니다.
미제 사건, 엇갈린 진술, 무죄 판결. 그때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법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이 사건을 공범간 진술 불일치 사례로 분류합니다. 2명 이상이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범인이라 지목하고 물증이 불충분할 때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가? 이것은 형사법의 근본적 딜레마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사법제도의 기둥입니다.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에 여지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때로는 진실을 가립니다. 용산 그 거리는 여전히 번화합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밤이면 음악 소리가 거리를 채우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새로운 상가 건물이 서 있습니다. 1층에는 화장품 가게가, 2층에는 의류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그 건물을 드나듭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한 청년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2명의 용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사건 기록은 용산경찰서 서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파일 수십 권입니다. 조서, 증거사진, 감정 결과, 재판 기록.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들춰볼 날을 기다리며, 언젠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날을 기다리며.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수사 기술이 발전해도 이미 채취된 증거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살인. 법정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사회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범인을 찾고 있는 사건. 법은 억울한 사람이 벌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때로는 진짜 범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2003년 용산 사건의 현실입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사건록이었습니다. 안온한 밤 되세요.